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4주차 수업도 총 3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교시는요, 이제 저희가 4주차에 뭘 배울지 강의 기획서를 한번 보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뭘 배우겠구나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전 시간에 했던 그 전기분 재무제표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입력해보는 연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오늘 4주차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차의 학습 그 내용은요,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협업 태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죠. 예, 다 좋은 얘기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정보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간별, 시점별로 작성한 각종 장부를 검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결산 작업을 다 하신 후에 재무제표를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라는 그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기라는 모듈 하나의 모듈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 모듈에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그 수행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요 1번하고 2-1과 2-2에 해당되는 내용, 요 내용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요 모듈은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고요. 2-3과 2-4는 수업 후반부로 가면 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전표가 있는데 우리 전 시간에 그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전표에 입력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났으면 좋겠네요. 전표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입금, 출금, 대체 전표라는 게 있는데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전표에다가 뭐 하는 거겠어요? 별거 아니죠. 우리가 분계를 적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전표는. 그 전표인데 각각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작업이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 작업이 뭐냐? 그냥 우리 과거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차변, 뭐 대변, 뭐 했던 거를 그냥 요 전표 입력하는 이름이 메뉴 이름이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회계 프로그램 매뉴얼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우리 수업이 제 생각에는 한 3주차, 4주차 정도까지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 크게. 뭐 어지간하면 설사 이제 원래 대학에 오기 전에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하는 거에 따라가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인가요? 맞죠? 우리 인덕대 학생들은 당연히 뭐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서 수업을 제가 하는 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한번 완벽하게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조금 더 예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이 과목도 뭘 잘해야지 잘할 수 있냐? 뭐 어떤 게 기반이 돼야 되냐? 사실은 회계 능력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죠? 회계 원리와 뭐 중급회계 여기서 배우는 각종 계정 과목들에 대한 그 분기하는 방법 있죠. 차변에 계정 과목을 뭘 쓰고 또 금액은 뭐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는데
그 회계 처리를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사실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이 과목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 매뉴얼 찾아 들어가서 어디에 뭐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뭐 엄청난 이해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면 회사의 거래가 주어졌는데 그 거래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에 올바르게 금액과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과목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해보니까 계속 이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자기가 회계 처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더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과목들, 회계 원리라든가 뭐 이런 과목들을 조금만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과목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했는데 구체적인 거 실습을 못 해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간은 빠르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거래처별 초기 2월 3주차에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로 보면 여기에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기분 재무제표 화면이 어디에 있나요? 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보면 어디 켜야 돼요? 예, K랩을 그쵸? 실행해야 되겠죠? K랩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실행하세요. 자, 실행돼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재무회계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8개 큰 직사각형 메뉴 중에서 여기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뭐 책에서도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죠. 예. 오늘은 여기에 있는 걸 하겠다. 우리 4주차 1교시는 요 내용을 하겠다. 잠깐.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기분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죠. 기간이 우리 재무상태표 알고 손익계산서 알고 원가 명세서 뭔지 알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도. 근데 다만 이게 이 재무제표들이 지금 보면 우리는 11기 여기 보이시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발생한 회계적 거래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기분이니까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연도로 치면 2019년을 말하는 거예요. 2019년도 중,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1기라고 돼 있죠. 근데 2019년이니까 10기겠죠, 10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1년 된 회사니까. 그 10기. 그 2019년도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원가명세서 이런 재무제표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거는 순서가 중요한데 맨 처음에 무조건 뭐부터 입력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화면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아무 내용도 없죠. 그쵸? 이렇게 아무 내용도 일단 없는 게 보통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실무에서 2020년에, 죄송해요. 2020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예전부터 해왔다면 사실 2019년도에 대한 이 재무상태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면 여기에 이미 2019년도인 전기에 만들어진 내용들이 계정 과목과 금액들이 쭉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보면 화면을 보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죠? 맞아요. 조금만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그 해당 연도까지만 사용하고 금액을 전부 다 0으로 다시 리셋해서 새롭게 다음 연도에서 이제 또 시작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매출과 뭐 매출 원가와 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성과가 났는가라는 거는 매년 기준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매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네, 1년 동안 얼마 썼네, 1년 동안 최종적으로 그래서 얼마 이익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계정들은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자 이제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다시 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올해 또 매출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연 기말이 되면 다 0으로 만들고 다음 연도 기초로 넘어갈 때는 0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은 내용이 다 뭐예요? 자산. 아이고, 우리 회사가 현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네. 그죠? 아이고, 우리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번 돈으로 이익이 많이 나서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 어디 어디에 토지도 가지고 있네. 혹은 돈이 부족해서 신한은행에서 은행에서 뭐 차입을 한 10억 했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은 신한은행에서 차입을 10억 한 거, 10억 정도를 차입한 거는 뭐 2019년도에 만약에 벌어진 일이라고 치면 2020년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차입금을 신한은행에다가 다 변제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다음 연도로 기수가 바뀌어도 다음 해가 돼도 계속 유지가 돼서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아직 돈을 갚은 게 아니니까 얼마에 갚을 돈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 개정 과목들은 회사가 처음 시작되어서 그다음에 회사가 마지막으로 청산할 때까지 이제 중간에 뭐 변동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떤 순간에도 그냥 인위적으로 0을 만들어주고 다음 연도에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 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그 자산을 어디다가 내다 팔지 않는 한은 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기의 이 재무상태표의 잔액이 계정 과목별로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모른다는 건 올해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상당히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전기 말에 해당 계정 과목별로 금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이게 픽스가 돼야 거기에서 다시 올해 1년 동안 그 계정 과목의 변동사항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변동사항을 이렇게 애드온해서 최종적으로 또 올해 말에는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기분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정기분을 입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걸 입력해 줘야 올해 입장에서 봤을 때 2020년 올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9년 기말 현재 다시 말하면 2020년 기초 현재 이어나갈 계정 과목과 금액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왜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 스케일도 알아야 되겠죠. 이론은 이해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자산은 좌측란에 입력하고 계정 과목 입력 시 중요 계정 과목 단어 두 자를 입력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읽지 않고요. 이거 읽으면 뭐 책 읽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주요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로 한번 예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분 재무 제표가 다 누락되어 있을 때는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럴 때는 순서가 전기분 재무 상태표부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를 입력하고 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전기분 재무 상태표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된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숫자를 다시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린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순서가 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에 드는 것부터 입력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 순서가 있는 이유는 뭘까? 아, 당연히 예를 들어 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당연히 요 전에 있는 요 재무제표가 입력이 다 끝나야만
그 다음번에 어떤 영향 미치는 항목 하나가 있어서 요게 끝나야만 다음번에 입력해야 될 어떤 금액이 자연스럽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존재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뒤로 갈수록 뒤에 있는 이 재무제표들은 앞에 있는 재무제표가 입력이 완벽하게 다 끝나야 그래야 어떤 숫자가 산출되고 그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가톨릭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가톨릭은 어이구 현금도 한 2,068만 8천 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도 이 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단기매매증권 어떤 뭐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나 봐요. 그것도 한 100만 원 가지고 있고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네요. 예, 카톨릭이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상대방이 그 매출에 대해서 바로 대금을 주면 너무 좋았겠지만 조금만 이따 줄게요 라고 한 금액이 1820만 원이 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중에 요 1년간 발생된 요런 계정 과목들과 관련된 내용이 요 금액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 최종값이 또 2020년 12월 31일 즉 11기 말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기 문제를 풀 때 저는 뭐 진부하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 속에 뭐 모든 답이 있다. 모든 답은 없어요, 사실. 그쵸? 그 모든 답이 있으면 뭐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문제만 다 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써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힌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완벽한 답은 없지만 힌트는 있어요. 근데 그 힌트마저도 너무 건성건성 읽게 되면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여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입력할 때 제조 계정은 800만 원, 판관비 계정은 1,054만 1,000원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가로 열고 요 정보를 문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진 않았겠죠. 그 정도가 힌트예요.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할 때는 요런 내용이 뭔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숫자들이 어딘가에 쓰일 수도 있겠다 정도의 힌트는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하다 보면 우리 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 한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경험상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여기 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있는데 요거를 입력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한 40명 중 10명 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안 읽은 거죠. 요 문제에 있는 가로 내용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감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꼼꼼히 읽어가지고 어딘가에 쓰이겠구나. 지금 또 빠른 친구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뭐야?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1854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두 개를 합치니까 얼마예요? 800만 원과 1054만 1,000원 합치면 1854만 1,000원이네. 이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표시되겠구나. 그럼 이거 입력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할 때는 아이고 분명히 제조랑 판관비랑 나눠서 뭐 입력해라 뭐 이런 메뉴가 뜰 수도 있겠다 정도로 추측하는 거죠 미리. 그쵸? 예, 그러면 참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입력할 게 엄청 많은데 이걸 다 하고 있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 하는 방법만 한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력해요,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과목은 내가 선택해서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요 볼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현금부터 시작해서 미수금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건 이제 계정 과목을 내가 찾아서 입력하는 거예요. 현금, 보통예금 찾아서. 어떻게? 여기 현금 여기 있죠. 코드가 101번이네. 금액은 2,068만 8천 원. 2,000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입력하면 요거 합계가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당좌 자산은 내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세 개를 잘 입력하면 그거의 합계가 재고 자산으로 자동 표시돼요. 그리고 이게 자동 표시된 거와 동시에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곧 유동 자산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동 자산에 있는 157,887,000 요 금액도 자동으로 이 두 개를 더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유동 자산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입력하려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죠. 요 정도 아시겠죠? 보통예금 48240 그랬네요. 보통예금 이렇게 48240 여기서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정 과목 이름과 그 계정 과목 이름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바로 코드 번호를 뭐 104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이걸 모를 경우에는 이 칸에 가셔가지고 기능키 F2를 누르시면 이렇게 계정 코드를 검색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 이름을 뭐 예를 들어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그러면 이연 이렇게까지만 치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여기 똑같은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가끔 나오거든요. 하나 계정 과목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게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에 보면 코드 번호가 140번이 있고 231번이잖아요. 그럼 140과 231은 표시되는 곳이 다를 거예요. 가볼까요, 한번? 여기 가서 우리 기초정보관리 첫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 했는데 여기 계정 과목 가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140번은 어디 표시돼요? 여기 보면 140번 이연법인세 자산 있죠. 얘는 지금 여기는 재고자산 칸이고 쭉 올라가 보니까 당좌 자산이죠. 여기 140번이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표시되고요. 아까 이거 말고 231번인가 있었죠. 여기서 231번 맞죠? 그럼 얘는 어딨나?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 231번. 여기 있네요.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 똑같아. 어? 똑같은 이연법인세 자산인데 계정 그 과목 코드 번호가 140번이냐 아니면 231번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당좌 자산에 표시가 되고 하나는 231번 여기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기타 비유동 자산이 맞는 거예요? 당좌 자산이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그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우리 아직 이연법인세 자산 안 배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계정 과목이 당좌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 둘 중에 지금 어느 성격으로 인해서 이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 될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같은 그 기업회계 기준 혹은 뭐 IFRS라는 그 기준이죠. 다 기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 기업회계 기준은 뭐 국내용이고 또 IFRS는 해외에서 가져온 거고 우리나라 뭐 상장회사들이 쓰고 하여튼 그 상황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 회계 처리된 계정 과목이 뭘로 표시되는 게 맞는지 비유동 자산인지 유동 자산인지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내가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뭐 이건 지금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앞으로 계속 입력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모든 걸 다 숫자로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코드 번호나 뭐 이런 번호들 부여가 엄청 많습니다. 번호를 기준으로 다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그 관계들을 이렇게 로직을 짜놨기 때문에 번호가 중요해요. 자, 보통 예금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입력할 때 코드 번호 입력을 아시면 바로 번호 치시거나 모르시면 F2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금액란에서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 잘 보면 000 이렇게
천 있죠, 천. 천 단위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세로로 살짝 길게 직사각형의 숫자 키 패드가 있잖아요. 예, 키보드 그 가로로 쭉 있는 숫자 말고요. 오른쪽에 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 곱하기 3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키패드. 그 키패드 옆에 보면 약간 길게 엔터 말고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공 3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0을 치고 싶으면 숫자 1을 하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숫자 0을 3번, 3번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 1을 누르고요. 숫자 키패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한 번, 2번 눌러도 100만 원이 입력됩니다. 이거는 쓸 일이 엄청 많아요. 입력하다 보면 쓸 일이 많으니까 이 기능키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보통 예금까지 입력해봤죠? 그럼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하신 것처럼 정기예금, 단기매매증권 하나씩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을 전부 다 여기서 찾아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입력할 때 여기 왼쪽은 다 자산인데 오른쪽으로 여기 넘어와서 외상매입금 입력할 때는 부채잖아요. 외상매입금은.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여기서 입력하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외상매입금 치니까 검색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부채 계정 과목이니까 자산 쪽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커서를 왼쪽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부채랑 자본은.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외상 매입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제. 251번. 금액은 1680만 원이었네요. 16 누르고 8, 00 어쩔 수 없어. 3개가 아니니까 2개니까 00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한 수업을 보시고 어떤 걸 보고 요거를 보고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을 보고 교재 페이지 몇 쪽인가요? 356쪽인가 봐요. 예, 356쪽에 있는 내용을 요걸 요렇게 제가 조금 작게 해 놓을게요. 다 들어오시나요? 요 내용을 요렇게 잘 스샷 찍으시든가 책이 없으시면 해서 얘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입력을 다 하고 두 번째 동영상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1교시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2교시까지도 좀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 다 입력하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 2교시에서 봐요.